자, 오늘 이제 전문법칙을 조금 하다 말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오후에는 전문법칙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일단 기본 강의니까 개념이 중요해요. 일단 전문증거가 뭐고 전문증거를 폐지하는 원칙이 바로 전문법칙이다. 왜 전문증거를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유를 말씀드렸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 형법은 전문증거라도 증거 능력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311조부터 316조까지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바로 369페이지에 바로 이제 실정법적 근거까지 봤고요. 3번에 적용 범위가 나와 있죠. 자, 전문법칙의 적용 요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문법칙이란, 여러분 이걸 뜻을 잘 알아야 돼. 전문법칙의 적용 요건이란 말은 전문 증거가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그 바로 요건이죠. 그런데 일단 기억해 보면 진술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즉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진술 증거, 그러니까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는 건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거 꼭 잘 헷갈리면 안 돼.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때 전문이 적용되려면 그 증거가 진술 증거여야 돼. 왜 그럴까? 전문, 이 문이 뭐라고? 들을 문. 그러니까 들어야 되니까 진술을 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법칙이 적용되려면 진술 증거, 바로 요증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증거가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전문 증거는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이 아니잖아. 한마디로 들은 진술이야. 들은 진술이니까 바로 전문 법칙은 진술 증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비진술 증거, 증거물과 같은, 바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증거물과 같은 비진술 증거는 들은 게 아니죠. 들은 게 아니니까 비진술 증거는 당연히 전문 법칙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A2번 보시면 전문 법칙은 진술 증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비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될 수 없으니까 B번, 따라서 비진술 증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들은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범행에 사용된 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비진술 증거고, 이런 것들은 전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2번 판례. 이 2번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1번도 B급 정도는 되지만 우리 경찰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2번, 3번이야. 2번, 3번이 특히 잘 나오는 거. 2번. 자, 뭔 말이냐? 2번 봅시다. 형소법 310조 2 전문법칙,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진출되기 때문에 직접주의, 이에 가름하는 대체물인 진술이나 서류, 이에 가름하는 대체물인 진술, 전문 진술, 서류, 전문 서류죠. 대체물인 진술이나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전문법칙이 선언된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사람이 나와라. 직접 경험한 사람이 나와서 말해야지 대신하는 진술, 타인의 전문 진술이나 서류 갖고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전문법칙이죠. 그런데 논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기가 정보통신망법, 일명 정통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기소가 됐어. 그때 이제 바로 그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자, 키워드, 여러분이 이제 핵심, 휴대전화기로 이제 바로 공포심의 유발감을 쓸 그 문자를 보냈단 말이야. 그때 이제 바로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가 과연 이른바 전문법칙이 적용되느냐, 즉 증거 능력이 있느냐인데, 자, 이 문자 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문자 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이 아니죠. 그죠?
대체물인 서류나 진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컨대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이 여자분의 핸드폰으로 보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자분이 증거물로 핸드폰에 너를 뭐 낄낄낄 웃으면서 이렇게 뭐 죽여버리겠다고 이것을 경찰에 제출했을 때 이제 그게 법정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법정이 증거로 나왔을 때 이 문자 정보는 바로 이른바 직접 증거가 되는 거야. 그 직접 증거지 전문 증거가 아니야. 그래서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다시 한번 가장 핵심 이번에 그 5째 줄입니까?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 이거죠. 그러니까 공포감이나 바로 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케 한 이 문자 정보는 직접 증거고 이른바 비진술 증거가 되겠죠. 비진술 증거. 한마디로 그 존재 자체, 문자 정보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비진술 증거이기 때문에 진술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른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2번이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이게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제 뭐 3번도 마찬가지야. 바로 수표를 발행했는데 바로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난 수표도 바로 여러분이 생각해봐. 그 수표는 증거물입니까? 진술 증거입니까? 당연히 비진술 증거, 증거물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2번과 3번이 시험에 잘 나온다. 특히 기출문제 보면 2번이 정말 잘 나와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바로 이 문자 정보는 이른바 뭐가 된다고? 진술 증거가 아니라 비진술 증거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니은번에 여중사실하고 관계. 실은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문 증거냐 벌레 증거냐의 구별이 이게 이제 요즘은 좀 잘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옛날에 기출문제는 잘 나왔어요. 이게 꽈놓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꽈놓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약에 처음 본 지문이다 그러면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막상 전문 증거가 대강 뭔지는 알고 있지만 이걸 딱 시험에 낼 때는 이게 전문 증거냐 벌레 증거냐의 구별이 쉽지 않다고. 왜 그걸 구별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전문 증거만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 벌레 증거는 전문법칙 적용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증거와 벌레 증거의 구별 실익이 있는데 그 구별의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니은에 어떤 증거가 전문 증거인가, 원본 증거인가는 증거에 의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사실. 이게 뭐라고 다른 말로? 증거에 의해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말로 한자로 요증사실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옛날 용어지만 필요로 한다 할 때 요증사실, 증명을 요하는 사실. 이거죠?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니야. 이 친구가 사람을 죽였다고 기소가 됐어. 그러면 요증사실은 뭐야?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증명을 요하는 사실이죠. 그게 요증사실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증사실에 따라서 증명을 요하는 사실에 따라서 이 전문 증거와 벌레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좋은 예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 자, C번을 잠깐 보십시오. C번을. 자, 을로부터 자, 병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은 갑이. 그러니까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얘기를 들었어. 을이 갑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병이 도둑질했다. 절도를 했다고 바로 을한테 을이 갑에게 얘기를 한 거야. 갑이. 그러니까 갑이 을로부터 병이 절도했다는 말을 바로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때 이제 이 병의 절도 사실의 경우는 여러분 아시지만 만약 병이 절도죄로 기소가 됐을 때 증명을 요하는 사실은 뭐야? 병이 절도한 사실 아닙니까? 이걸 증명을 요할 때 병이 을이
병이 저가 절도했다고 나한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때 의뢰 사실은 이때 병의 절도 사건입니다.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이때 이 갑의 진술. 야, 우리 병이 절도했다고 나한테 말하던데 할 때 의리 법정에서 나가서 말하면 이건 뭐가 돼? 이건 그게 의리 나가서 말하더라고. 병이 나한테 말했다. 뭐라고? 자기가 절도했다고. 이렇게 의리 나가갖고 법정에서 병의 절도 사실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갑이 나가가지고 아니 실은 의리 나한테 말했다. 갑이 절도했다고 나한테 말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병의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이 갑의 진술은 뭐가 돼? 원본 증거가 됩니까? 전문 증거가 됩니까? 전문 증거 되죠. 들었잖아. 이 사람으로부터 들은 사실이니까 이게 전문 증거가 돼. 병의 진술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기소가 됐어. 병이 고소한 거야. 너 왜 내가 절도했다고 떠들고 다녔어? 그러니까 을이 입장에서는 나 절도 안 했는데 너 내가 절도했다고 봤다고 떠들고 다녔다면서, 그러면서 고소를 해가지고 을이 병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됐어. 그때 을이 지금 명예훼손죄로 기소됐을 때 요증사실, 증명을 요하는 사실은 뭐가 됩니까? 을이 병이 절도했다고 떠들고 다녔다는 것이 을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증명을 요하는 요증사실이야. 그죠? 그런데 이때 갑이 나 을한테 들었다. 을이 병이 절도했다고 나한테 말하더라. 그러면 이때 을의 진술은 원본 증거다, 전문 증거다. 이건 원본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갑의 진술이, 법정에서 갑이 진술했을 때 병의 절도 사건에 대한 바로 진술은 전문 증거가 돼. 왜? 병의 절도를 자기가 목격한 건 아니잖아. 을이 목격했는데 전해 들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증명을 요하는 사실이 절도다. 절도 사실이 증명을 요하는 사실이라면 갑이 바로 법정에서 바로 을이 병이 절도한 것을 봤다고 나한테 말하더라. 이것은 전문 증거가 되지만 이 을이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됐을 때 을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갑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바로 이거 뭐가 돼? 원본 증거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증 사실에 따라서 갑의 진술이 을이 병이 절도했다는, 바로 을이 병이 절도했다고 나한테 말했다는 이 이른바 이 사실이 증명을 요하는 사실에 따라서 원본 증거가 되기도 하고 전문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 C번 보시면 을로부터 병이 도둑질했다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은 갑이 그 발언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한 경우 병의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 증거이지만 을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본래 증거가 되지 원본 증거가, 바로 전문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압축해 놓은 판결 요지가 B번입니다. B번 봐봐.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 사실인 경우에는 전문 증거. 자, 여기서 봐봐. 이렇게 해놓으니까 얘가 항상 전문 증거는요, 사례가 필요해. 여러분이 왜 전문 증거가 어렵냐면은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B번 써놨잖아. B번만 써가지고는 여러분이 말을 못 알아먹어, 이걸. 물론 공부가 된 사람은 알아먹죠. 근데 공부 처음 한 사람들은 B번을 설명하면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전문 법칙은 전부 다 지금 이 애가 들어가야 돼. 애가 들어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애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용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리 애가 나왔잖아, 지금. 그럼 봐봐. 이때 B,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자의 내용인 사실이 바로 원진술자의 내용인 사실이, 즉 이 B라는 원진술자의 내용인 원진술의 내용이죠.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 즉 병이 절도했다는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바로 이른바 전문 증거가 되지만 원진술 존재 자체, 원진술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병이 절도했다고 말한 존재 자체, 바로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더라. 우리 병이 절도했다고 말한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는 바로 갑의 진술은 본래 증거지 전문 증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 여러분에게 B번만 딱 소개해 놓으면요, B번만 나오면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시험은 오히려 그 사례보다요 B번의 문장이 잘 나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애워서 맞출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공부가 좀 돼 있으니까 이해해서 맞출 수도 있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해서 B만 딱 돌아가면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버린다. 그러니까 이 을의 진술의 내용, 우리 뭐라고 그랬다고? 병이 절도한 것을 봤다고 그랬잖아. 그 내용, 원진술의 내용이 요증사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도했다는 사실이 증명을 요하는 사실이라면 이때 갑의 진술은 전문 증거가 돼. 그러나 을이 병이 절도했다고 말했잖아. 말한 사실 자체, 한마디로 갑이 병이 절도했다는 존재, 바로 그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된다면 이때 갑은 원본 증거가 된다는 거야. 그걸 내가 들었잖아. 너가 말했잖아. 절도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법정에 가가지고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어. 기소가 됐을 때 바로 이제 이 친구가 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요증사실이잖아. 그때 이제 바로 증인으로 내가 찾았고, 내가 들었습니다. 저 친구가 분명히 나한테 병이 절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절도했다는 존재 자체를 입증해야 되는데, 바로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이 사람은 그래. 나 그런 말 안 했다 할 거 아니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그때, 야, 너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갑이 들었다는데? 갑 증인으로 불러. 하고 내가 가가지고, 너 그랬잖아. 너 병이 절도했다고 나한테 말했잖아. 말한 사실 존재 자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존재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야. 그때 내 진술은 명예훼손죄를 증명하는 바로 원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알겠죠? 이렇게 구별을 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우리 판례 보시면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A급 판례가 1번입니다. 전문 증거인가 원본 증거에 구별해 가지고 대가로 2번이죠. 대가로 2번이 아까 B번이야, B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인간은 요증사실이 무엇인지, 요증사실, 증명을 요하는 사실이 무엇에 따라서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는 전문 증거지만 원진술 존재 자체, 그렇게 말한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는 본래 증거이지 전문 증거 아니다. 이 2번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2번이 이 요지가 잘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이 잘 나온다고 해서 그냥 애우라고 하면 잘 못 외워요, 이게. 솔직히 어려운 말이야, 이 말이. 그런데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예가 필요한 거야, 얘가.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금방 이 판결 요지가 이해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이제 371페이지에 가시면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진술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비진술 증거는 전부 적용이 안 돼. 증거물 같은 걸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거기서 판례가 3개가 있는데, 첫째 1번이 상해 부위 촬영한 사진,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 증거죠. 당연히 사진이니까. 그리고 2번에 더 중요한 거, 문자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바로 문자 정보, 그리고 부도난 수표, 이런 것들은 다 비진술 증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른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니은의 요증사실과 관계 가지고 깊이 들어가지 말고 A, B, C 정도 보시고 판례 1번의 대가로 2, 이걸 꼭 좀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2번에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좀 어려운 말이 나와 있는데, 니은번 보시면 정황증거에 사용된 진술이라고 돼 있죠. 자,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정황증거에 바로 사용된 진술해 가지고 우리 시험에는 이 밑에 판례 있죠. 이 판례가 잘 나와요. 그래서 자, 1번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내용의 진실성, 자, 첫째 키워드,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될 때는 바로 전문 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자체,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막상 이건 잘 나오는지 알면서도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이걸 시험에 나오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술이 된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의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될 때는 이게 이 서류가 전문 증거가 된다는 거야. 전문 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했다는 자체, 내용이 아니라 진술했다는 자체가 바로 증거가 됐을 때는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가로 2번. 자, 이게 지금 최신 판례입니다. 2019년. 그러나 어떠한 내용이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는 전문직이 나온다. 그러니까 항상 명심할 거. 그 서류가 그 서류의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할 때는 그 서류가 간접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서가 위조가 됐어. 문서 위조죄로 기소가 됐을 때 바로 이른바 이제 그 문서 자체는 전문 증거가 아니죠. 문서 자체는. 그렇지만 그 문서의 내용, 문서 변조가 됐을 때 내용이 변조가 됐잖아, 지금. 이런 거, 내용이 변조가 됐다는 것을 증명할 때는 바로 이때 서류도 뭐가 된다고? 바로 전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교재 보시면 그 대가로 1번과 대가로 2번 금방까지 읽은 것이 지금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명심할 것은 바로 내용의 진실성입니다. 그 서류의 바로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면 이게 이제 전문 증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 책에는 안 나왔는데 자, 증인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법정에서 피해자한테 들었다. 저놈이 자기를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했어, 법정에서. 자, 그때 증인의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아. 내용. 그러니까 진술의 내용이 피해자가 바로 지금 증인에게 말을 했잖아. 자기가 추행당했다고, 피고인한테 추행당했다고 말한 내용의 진성을 증명할 때는 그때 법정에서 나간 증인의 증거는 뭐가 돼? 전문 증거가 된다는 거야. 내용의 진실성.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 피해자가 갑한테 말을 했어. 자기가 A로부터 추행당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사람이 법정에 나가지고 이 여자가 나한테 말했다. 저놈한테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때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이때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전문 증거에 불과할 뿐이야. 전에 들었잖아. 자기가 추행당했다는 걸 전에 들었으니까 전문 증거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전문 증거가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의 증언이. 그래서 바로 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된 경우 이 증인의 진술은 전문 증거가 될 뿐이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른바 우리가 그 대가로 1과 대가로 2가 나와 있는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서류의 내용의 진실성, 대가로 1번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될 때 이때 바로 전문 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했다는 것 자체, 했다 안 했다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될 때는 전문 증거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1번과 2번이 지금 이제 같은 판례인데 막상 여러분이 좀 어려운 판례야 이게. 그런데 이제 시험에는 나오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키워드는 내용의 진실성을 꼭, 그러니까 문서의 서류의 내용의 진실성이 바로 증명의 대상이라면 이건 전문 증거가 된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번에 보시면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322페이지 전문 법칙이 배제되는 절차가 나와 있죠. 여기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고, 이상하니. 그래서 첫 번째 간이공판 절차. 간이공판 절차의 경우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간이공판 절차는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했을 때, 피고인이 자백을 해. 공소를 자백하게 되면 바로 법원에서 간단하게 재판을 끝내도록 간이공판 절차로 바로 이제 절차를 바꿔. 자백을 해버리면 간단한 절차로, 공판 절차로 바꾸는데, 이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간이공판 절차가 되면요, 나중에 이제 증거동의에서 볼 거야. 증거가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야. 피고인이 증거를 동의한 것으로 의제를 해. 그러니까 왜냐면 자백을 했으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을 했어. 그러면 바로 이제 그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동의한 것으로 의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증거 동의, 다른 말로 말하면 반대 신문권을 포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간이공판 절차에서는 설사 그것이 전문 증거라도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왜? 증거 동의가 있으니까. 증거를 동의했다고 보니까. 그래서 간이공판 절차의 경우는 당사자가 이의가 없는 한 증거 동의가 의제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전문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약식 절차. 약식 절차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야? 전문 법칙은 바로 진술 증거에만 적용이 되잖아. 그런데 약식 절차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검찰 공부하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좀 경미한 범죄들, 그러니까 폭행이라든지, 폭행, 치상 이런 것들은요, 정식 재판이 아니라 검찰이 약식 명령 청구를 해. 이걸 구약식이라고 해가지고, 약식을 구한다고 해서, 약식 명령 청구하면 피고인이 법정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류에 의해서 벌금형이 나와, 벌금형이. 그래갖고, 여러분이 가장 이제 황당한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경우야. 그런데 폭행을 해가지고 피해자가 전치주에 상해를 입혔어. 폭행치상죄가 됐습니다. 근데 경찰에 갔더니 합의를 적용하더라고. 그래서 또 내가 때렸고, 그래서 피해자도 돈 좀 받고 합의를 했어. 그럼 보통 일반인들은 합의하면 끝난 줄 알아, 이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벌금 200만 원 내라고 온 거야. 나 법정도 안 갔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약식 절차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폭행치상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의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상실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차피 폭행치상도 합의했다고 기소가 되는 거야. 다만 합의했기 때문에 부속 안 하고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약식 절차로 약식명 넘어가가지고 재판장이 안 나가고 바로 서면 심리에 의해 가지고 벌금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벌금 나온다고 해서 이거 잘못된 게 아니야. 이것도 기소를 해서 검사가 기소했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약식명령 청구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 거 많아. 그래서 이렇게 약식명령 청구에서는 서면 심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진술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법칙이 적용될 수가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결심판. 직결심판 절차도 마찬가지로 바로 사경 작성의 피신조서라든지 진술서에 관한 규정은 직결심판 절차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적용이 없기 때문에 전부법칙 적용이 안 돼. 근데 이것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전문법칙의 예외 이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전문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법칙의 예외 이론이 중요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우리 옛날에 형법 공부하다 보면, 잡아봐. 이법성 파트, 구속요건론 다음에 이법성론이 나오잖아. 그건 여러분이 생각해봐. 이법성론을 공부할 때 어떤 행위가
어떤 구속요건적 행위가 입법하다는 게 중요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구속요건적 행위가 입법하지 않는 경우가 중요했습니까? 우리가 중시한 건 뭐였어요? 후자죠, 후자. 그래서 우리가 입법성론의 가장 기억에 남는 법률용어 하나는 뭐죠? 입법성론의 가장 중액적인, 가장 중요한 법률용어 하나. 그래, 좋아. 잘 알아. 그렇지. 이런 학생이 있어야 됩니다. 가려운 데를 그냥, 정말. 그렇죠. 딱, 입법성 조각사유야. 입법성 조각사유가 입법성에서는 가장 중액적인, 또 중액적이라고 하니까 이 말을 이 사람은 알아먹는데 가끔 나는 문자 쓴다고 썼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 중액적인 말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멍하냐고 있는 거야. 중액적이란 말 알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용어가 뭐라고? 입법성 조각사유라니까. 입법성 조각사유가 가장 중요해. 다시 말하면 왜? 구속요리당하면 입법하다고 추정이 돼. 그런데 그 추정을 깨뜨리는 사유가 입법성 조각사유잖아. 그건 예외적인 거야, 예외적인 거. 여기도 그래. 전문 증거는 원래 증거 능력이 없어. 이게 전문 법칙이야. 근데 그건 덜 중요해. 중요한 것은 전문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 법칙의 예외가 중요해. 전문 증거지만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할 전문 법칙의 예외 이론이고 법조문상 311조부터 316조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 여기서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이제 이거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항상 명심할 것은 여기는 약간의 암기도 필요해. 그런데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기본 강의 때만큼은 가장 핵심적인 311조부터 시작해서 이건데 이제 제 311조가 이른바 이제 조서입니다. 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도 있을 것이고 검증조서도 있을 것이고 감정서도 있을 것이고. 근데 조서의 경우는 바로 수사기관인 공적기관에서 작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조서는요 반드시 절차의 적법성 요구돼. 바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요합니다. 모든 조서는 다 그래. 모든 조서는 수사기관, 공적기관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게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바로 작성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겠지만 모든 조서의 바로 증거 능력 요건의 첫 번째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적법 절차 또는 절차의 적법성, 이걸 이제 강사분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절차의 바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이걸 줄여서 절차의 적법성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안 맞다고 적법 절차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건 바로 조서만 그래. 조서에서만. 그러니까 사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 필요할까 안 할까? 안 해. 알겠죠? 왜? 수사기관이나 공적기관이 작성한 경우만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본 강의 때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각종의 조서라든지 진술서라든지 또 이제 더 나가서 뭐 우리가 보면 이제 전문 진술이라든지 나오면 증거 능력 인정 요건만 잘 알고 있으면 돼. 증거 능력 인정 요건만 잘 갖추면 여러분이 이제 그걸 갖다가 막 이제 써먹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시험만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도 이 전문 법칙의 예외를 머릿속에 구구단처럼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바로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명 주소 찾기야. 주소 찾기. 어떤 사안이 주어졌을 때 이건 주소 311조다. 이건 지금 다 전제는 뭐가 돼? 전문 증거입니다. 전문 증거인데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야. 그래서 자, 일단 사안이 나오면 이건 311조다. 자, 이건 312조 1항이다. 이건 312조 3항이다. 312조 뭐 사항이다. 이렇게 뭐 313조다. 315조다.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가 줘야 돼. 주소를 잘 찾아야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소를 찾게 되면 거기에 대한 증거 능력 요건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증거 능력 요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주소 찾기가 먼저 되어 있어요. 주소 찾기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신조서니까 사경 작성의 피신조서니까 이게 일단 사안으로 봤을 때
사법경찰이 작성한 피의조서가 나오면 이제 주소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게 312조 사망으로 가야 돼. 312조 사망. 그러니까 이 법조문을 좀 애우고 있어야 돼. 법조문을. 312조 사망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적법 절차와 내용 인정. 그러면 여기는 바로 적법 절차가 필요하고 내용 인정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만약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휴지 조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좀 이따 보겠지만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든 검사의 피신조서든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용 부인해버리면 다 휴지입니다. 증거로 못 써. 그만큼 강력해. 이것들은.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 증거적 요건을 이제 이건 사경작성의 피신조서네 312조 사망인의 요건 정내네 이렇게 딱 나오면 여기에서 사례가 우리가 이제 전문법칙이 왜 어렵냐면요. 갈수록 여기에 사례가 나옵니다. 사례가.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법조문 시험 나오면 괜찮은데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경감부 시험도 그렇고 이제 우리 곧 조만간에 우리 시험도 조금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더 그럴 거야. 우리 일반 채용 시험에서 전문법칙만큼은 사례가 나와. 사례화시켜서 나온다고. 이게 어렵거든요. 사례화시키면. 그러니까 사례를 이해하려면은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암기만 하고는 안 돼. 그래서 바로 딱딱 주소 찾기가 나와가지고 다음에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을 머릿속에 애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자, 전문법칙의 예외 이론. 자, 먼저 전문법칙의 예외란 무엇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우리는 전문법칙의 예외라고 합니다. 2번 형소법 311조 내지 바로 316조에서 전문법칙의 예외 기준을 두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311조부터 315조까지는 전문 서류에 관한 바로 전문법칙의 예외가 되고 316조는 전문 진술에 대한 바로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규정이야. 그런데 우리한테 가장 어려운 것이요. 바로 이 316조 전문 진술이야. 전문 진술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거 사례가 또 가장 사례화돼서 잘 나와. 여기다가 제 전문 진술까지 나와가지고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개념을 좀 알아두시고 아까 말한 2번 예외 인정의 필요성 당연하죠. 만약에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해가지고 무조건 전문 증거는 증명력 없다. 그래버리면 바로 신적 진실 발견을 제하게 되겠죠. 생각해봐.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범행의 유일한 목격자야. 원래는 이 사람이 나와서 법정에서 진술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사기가 임박했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법정에 나올 수가 없잖아. 또는 이미 죽어버렸어. 또는 해외로 이주해버렸어. 그럼 법정에 나올 수 없잖아. 그런데 법정에서는 계속 거짓말 하는 거야. 근데 뒤에 다행히 이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이 사람이 갑이 A를 살해한 걸 봤단 말이야. 원래 이 사람이 나와서 법정에서 말해야 돼. 그럼 이건 원본 증거니까 이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죽어버렸다니까.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풀 수가 없잖아. 그러면 죽어버렸으면 이 사람 진술이 없으면 증거가 없네 이제. 유일한 목격자가 있는데 그거 없잖아. 그러면 무죄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다행한 것이 여자친구가 이 사람이 살았을 때 말을 해줬대. 이 사람이 갑이 A를 사는 것을 봤다고 여자친구가 그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나올 수 없으니까 법원에서는 누구라도 나와라? 그러면 여자친구가 나와라. 이게 이 사람이 전문 증거가 되는 거야. 그죠? 이 사람이 나와서 우리 남자친구가 생전에 갑이 A를 죽였다고 나한테 말했다고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했어. 근데 법원에서는 만약에 그것을 전문 증거네? 전문 증거는 맞잖아. 야,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 없어. 이건 증거 능력 없어. 안 돼. 필요 없어. 그래버리면 이제 무죄 판결을 할 수 없어. 이 말은 뭐야? 실적 진실 발견을 저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원래는 이놈이 나와야 되는데 이놈이 죽어버리니까 나올 수 없으면 너라도 나오라는 거야.
이런 경우 너가 나와가지고 어떤 요건만 갖춰주면 이걸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거야. 이게 전법칙의 예외 필요성.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명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형소법을 처음부터 공부를 안 하니까 서로 원래 이제 형소법 올로 공부하면 형소법의 뭐 지도 이념부터 시작하거든. 근데 형소법 항상 양대축, 시세 진실 발견, 적법 절차, 알겠죠? 인권 보장. 이게 항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적법 절차는 인권 보장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아무리 적법 절차가 강조되고 인권 보장이 강조되더라도 형사소송의 최고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의한 적절한 형벌의 바로 실행입니다. 그러니까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전문 증거도 예외적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법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거야. 알겠죠? 우리 판례도 그렇게 돼 있잖아. 그 밑에 판례 보시면 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직접주의를 고집한다면 당연히 전법칙을 배제해야 되겠죠. 전문 증거를. 그러면 예외 없이 모두 철저히 관철하게 되면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제외하여 재판의 최대 가저인 공정한 재판과 사법적인 실현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고려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예외 인정의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법칙의 예외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전문법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311조부터 316조는 다 공통 요소가 첫 번째, 두 번째. 첫째가 뭐냐?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용어들은 워낙 중요하니까.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그리고 필요성입니다.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은 다른 말로. 그렇죠. 좋아. 공부 잘했다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 이걸 우리가 특신상태. 자, 특신상태 같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있어야 돼. 이 두 개가 전문법칙의 예외를 바로 인정하는 한마디로 기준이야. 첫째, 필요성. 전문 증거가 필요해. 이름을 나오게 할 수 없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전문 증거라도 써야 돼. 필요성이 있어. 근데 무조건 필요하다고 무조건 믿을 수는 없잖아. 한마디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증명이 있어야 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신용성이 뭐야? 신용성은 다른 말로 신빙성. 정황상, 외부적 정황상 저 사람의 말을 믿을 만한 상태. 알겠죠? 믿을 만한 상태. 한마디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다면 전문 증거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자, 공판정 외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의 진실성이 여러 정황에 의해서 고도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공판정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아까 지금 이 사람이 죽어버렸지만 죽기 전에 한 말, 그 말이 진술의 진실성이 여러 정황에 의해서 고도로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진술자의 진술 당시 여러 정황을 비춰봤을 때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거, 자, 이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란 말은 진술 내용 자체의 진실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외부적 정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믿을 만한 외부적 정황. 생각해봐 여러분이. 죽기 전에 말한 진술. 물론 워낙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죽기 전에도 거짓말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죽기 전에 마지막 말한 건 근데 자식에게 뭐 유언을 남길 때도 그때까지도 거짓말해? 유언을 거짓말로? 그건 아니에요. 그건 되게 죽기 전에는 진실을 말할 거 아니야. 죽기 전에 한마디로 임종시의 진술. 또 사건 직후의 충동적 발언. 이런 경우 있어요. 사람을 죽였어. 그래갖고 막 겁이 나가지고 막 거기서 헐, 야 내가 사람 죽였어. 막 이렇게 막 사건 직후. 거짓말로 그랬을까? 아무리 이런 것은 외부적 정황은 진술의 진성을 담보할 만한 상황이 되잖아. 충동적 발언.
어떤 범행 직후에 막 하는 말,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하는 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또 자기 이익에 반한 진술. 어지간하면 자기 이익에 반하는 거 말 안 하잖아. 근데 자기 이익에 반한 진술 같은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진술의 진정을 담보할 만한 외부적 정황이고, 형소법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걸 우리가 용어 정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 앞잡다 가지고 특신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전문 증거가 증거 등이 인정되려면 이렇게 그 진술이 원진술자의 진술이 특신 상태의 진술이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필요성이 나와 있죠. 필요성이란 원진술과 같은 가치의 증거를 얻는 것이 바로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 증거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원진술자의 사망이라든지 소재 불명이라든지 또는 뭐 외국으로 이민 갔다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는 원진술 같은 가치의 증거가 얻는 게 불가능하니까 전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형소법은요, 좀 이따 보겠지만 314조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태를 필요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볼 거야. 이런 두 개의 관계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관계가 있을 때 전문 증거라도 증거 인정하겠다. 여러분이 이걸 무리하게 생각하지 마. 당연한 거야, 당연해. 생각해봐. 아무리 직접주의가 요청되고 아무리 목격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니까. 필요성.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유일한 목격자가 죽어버렸어. 사망을 해버렸어. 또는 외국에 거주해. 바로 그런 경우는 법정에 나와서 진술할 수가 없잖아. 그럴 때 바로 예외적으로 바로 전문 증거가 필요해. 근데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전문 증거 인정할 수는 없어. 그 전문 증거가 바로 특신 상태의 진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거야. 이 두 가지 요건. 그래서 항상 전문 증거의 경우는 전문법 측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다른 말로 특신 상태, 두 번째 필요성이라는 두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전문 법칙이 적용이 된다. 전문 법칙의 예외가 인정이 된다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4번 개관입니다. 자, 우리 형소법상 전문 법칙의 예외 규정의 체계, 아까도 말했지만 형사소송법 310조에서는 전문 법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전문적인 증거를 부정한다는 거. 다만 310조에 바로 이에 보면 311조 내지 316조가 경우에 외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은 311조부터 316조까지는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죠. 다음 2번 아까 말한 것처럼 311조부터 15조까지는 전문 서류에 대한 규정이고 316조는 전문 진술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3번 이것도 미리 알아두십시오. 전문 법칙은 전문 증거가 증거 능력을 바로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전문 증거의 증거를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의무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의무성이 없는 진술의 경우는 바로 아까 말한 전문 법칙의 예외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일단 전제가 그 증거가 진술 증거가 임으로 진술된 증거여야 돼. 그래서 의무성이 없는 진술은 아예 전문 법칙의 예외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생각해봐. 당연하겠지. 바로 지금 수사기관에서 지금 이 친구가 갑이 을을 죽였다고 증거를 봤다고 참고인 피의자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진술했어. 그러면 이건 수사기관에 작성한 이 참고인의 진술은 전문 서류입니다. 넓게 말하면 전문 증거죠. 전문 증거인데 좀 이따 보겠지만
바로 12조 사항의 요건을 갖추면 이른바 이 친구도 증거적 인정이 돼. 진술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참고인의 수사의 진술이 뭐야 돼? 이무적이어야 되지. 고문당해갖고 진술, 참고인을 고문해갖고 진술했어. 갖고 진술 작성했다면 여기에 뭐 성립의 진정이나 특신 상태 이런 걸 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참고인의 진술이 이무적 진술이어야 돼. 진술의 의무성 인정된 다음에 아까 말한 312조 사항의 요건, 바로 적실반특이라는 이 요건을 갖추면 증거적 인정하겠다는 것이지. 만약 첫 번째부터 고문당해갖고 참고인이 진술했어. 이건 아예 처음부터 바로 전문 법칙의 예외를 논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이제 4번 진술의 의무성을 규정한 317조. 나중에 보면 317조는 진술의 의무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전문 법칙의 예외에 대한 제한 규정.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리 진술이 아까 말한 전문 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의무성이 없는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전문 법칙의 예외에 대한 제한 규정이다. 이 말 자체도 어려운 말인데 전문 법칙의 예외의 제한 규정이란 말은 아까 말한 참고인 진술서가 아무리 적실반특이라는 312조 사항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311조에 의해서 진술의 의무성이 없다면 전문 법칙의 예외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한한다는 거야. 제한 규정이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375페이지 전문 법칙의 예외를 공부하게 되는데, 참고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개별적으로 살펴보지만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왼쪽에 있는 예외 정리 표 있죠.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용어는 알아야 될 것이고, 이게 뭔 말이냐면은 뭐가 똑같냐면은 우리가 그 형법의 사실의 착오에 공부할 때, 그 전에 이제 사실착오가 뭔 말이고, 구착이 뭔 말이고, 추착이 뭔 말이고, 객착이 뭔 말이고, 방착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겠죠. 그것만 알면, 우리가 이제 살짝에 마지막에 도표해가지고 착오에 정리해가지고 나왔잖아. 그 도표하고 똑같은 게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 도표가 핵심이야. 지금 이 300몇 페이지냐? 74페이지. 이것이 가장 핵심이야. 이것만 알면 돼.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용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 자체가 애우면 좋은데 애우기도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개개의 것을 살펴본 다음에 나중에 이걸 이제 종합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법의 사실착오도 미리 우리가 착오의 유형 같은 거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도표를 정리해 봤잖아. 그런 식으로. 자, 먼저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것들은 다 전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전문 법칙의 예외니까 전문 증거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 한 요건들이야.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법원이나 법관의 면전조서입니다. 법원이나 법관의 면전조서. 면전이란 말은 뭐예요? 면전? 얼굴 앞이라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법관이나 법원에서 나와서 진술했다는 거야. 조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한 것을 조서로 작성한 거야. 자, 그래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알겠죠? 공판 준비나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자, 그러면 증거로 할 수 있다.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했던 거 184조. 이게 바로 뭐야? 증거보전이죠. 그리고 221조 2. 이게 뭐야?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같다. 여러분 생각해봐. 증거보전 절차도 법관이 조서를 작성하잖아. 자, 그리고 또 참고인 증인신문도 바로 판사가 바로 이제 증인을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해. 이런 것들이 다 법원이나 법관의 면전 조서들이야. 이것들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바로 이걸 우리가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 조서라고 하는데, 이른바 법원이나 법관의 면전에서의 진술,
법원이나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성립이 진정하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이걸 우리가 첫 번째 법원이나 법관의 면전조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3번 보시면 311조는 수소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경험사실의 간접적 보고를 신용성과 필요성을 기초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전문법칙의 예외가 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자,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자, 1심에서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진술했어, 진술을. 그리고 1심에서 이제 법원이나 법관은 면전에서 조서가 작성됐어. 그리고 이에 불복해서 이제 항소심이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 그러면 항소심에서 판단했을 때 1심에서 작성된 법원이나 1심 법원이나 또는 이른바 아까 말한 그 법관의 조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면 돼, 안 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증거능력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소심의 입장에서 1심 법원에서의 법원이나 법관의 면전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3번은 이것은 이제 비록 바로 이른바 1심에서 작성된 조서는 2심에서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그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3번 311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소법원,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경험사실의 간접적 보고를 신용성과 믿을 수가 있다. 필요성을 기초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전법칙에 예외당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친구가 바로 이제 1심에서 증언을 진술했는데 2심에서는 안 나왔어. 2심에 안 나왔어. 왜? 그 사이에 죽어버렸어. 1심에서. 그러니까 증인이 1심에 증언하고 항소심에 죽어버렸어. 그런데 다행히 1심에서 작성된 이제 증인신문조서가 있잖아. 그건 2심에서도 당연히 뭐가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공판 준비기라는 게 있어요. 보통은 이제 공판 바로 잡고 하는 경우인데 좀 중대한 사건 같은 거, 사안이 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 것은 미리 공판 준비기를 열어가지고 뭐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공판 준비기일이야. 물론 당연히 법관 앞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공판 준비기일에 작성된 조서도 법관의 면전조서야. 그러니까 공판기일에서 작성된 조서는 공판기일이죠. 공판이 열렸어. 공판기일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어 없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바로 이른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이나 법관의 검증에 관한 조서는 바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그 4번에 조심할게요. 4번. 311조가 적용되는 공판조서는 조심할 거, 당해 사건에 대한 조서만을 의미합니다. 당해 사건에 대한 조서만을 의미하고, 다른 사건에 대한 공판조서는 조심할 거, 이거. 다른 사건에 대한 공판조서는 311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볼 거, 315조가 당연히 증거능력 서류야. 그 315조에 의해서 바로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는 311조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있고, 다른 사건에 대한 공판조서는 315조에 의해서, 나중에 보면 당연히 증거능력 서류가 있는데 315조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자, 그래서 우리 판례 잠깐 보시면, 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자, 키워드,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소법 311조 전문의 규정,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법관 면전조서의 규정에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2번, 자, 2번은 다르죠. 다른 형사 피고 사건, 이건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형사 피고 사건의 기록인 공판조서 중 바로 이른바 다른 피고인의
다른 피고인의 공술기재는 315조 3항. 이건 315조는 당연히 증거 능력 서류 3호에 보면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진 특신상황 문서인데 특신상황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증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다릅니다. 근거가. 그래서 311조는 당해 사건, 그리고 313조는 다른 사건, 315조 이른바 당해 증거서류는 다른 바로 사건의 공판 조서가 바로 문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당해 사건, 311조는 당해 사건. 아까 말한 내가 절도죄를 범했는데 내 절도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사건, 이거 2심 법원에서 또 공판 준비기일 때에 바로 법관 면제소는 공판기일에서의 바로 당연히 증인이 있다는 거. 이건 당해 사건이니까 311조가 적용돼.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공무원인데 뇌물을 받았어. 뇌물을 받았는데 뇌물 공여자, 이 뇌물 공여자가 체포돼가지고 뇌물 공여자가 재판을 받았어. 그래갖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 유죄 판결을. 그래갖고 이 친구가 나한테 1,000만 원 줬다고 뇌물 공여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제 체포돼갖고 공무원이 기소가 됐어. 나는 당연히 뇌물수죄로 기소가 됐죠. 그때 이 여자분의 바로 이 법원에서의 공판조서는 당해 사건입니까? 다른 사건입니까? 다른 사건이죠. 이 여자의 뇌물 공여죄 사건 아닙니까? 뇌물 공여죄 사건에 대한 공판조서는 내 사건, 뇌물수죄 공판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있어. 증거 능력이 있는데 311조가 아니라 뭐라고? 315조 3호에 의해서 특신정황에 의한 조서로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 그래서 바로 1번과 2번을 구별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두시고 다음에 넘어가서 바로 3번도 마찬가지죠. 3번도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소법 315조 3호에 의한 서류여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형사사건의 공판조서가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냐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에 따라서 바로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이 점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가로 2번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이걸 굳이 뜯어보는 겁니다.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공판준비 절차에서 피고인 신문이 행해진 결과 작성된 조서, 또 공판기일 전에 법원의 검증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 다음 76페이지 2번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자, 우리가 지금 법조문을 30을 보니까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니의 진술을 기재하는데 이때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여기가 여러분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례를 잘 알아야 돼요. 사례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당해 사건입니다. 내가 절도죄로 지금 12월 달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 그리고 지금 심리를 갖고 이제 법원에서 바로 피고인이 진술한 것들이 지금 이제 조서로 작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피고인 신문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잘 생각해봐. 이게 지금 왜 311조가 필요하냐? 그런데 법원이 보면요. 2월 달, 3월 달에 정기적으로 판사가 바뀌어.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2년 됐으면 다른 데로 정근을 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지금 이 사람이 12월 달에는 이 판사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재판하고 있는데 판사가 바뀌어버렸어. 판사가 경질이 됐다든지 바뀌어버렸어. 대표적인 경질이 이제 전보 간 거야, 전보. 딴 데로 가버리면 보니까 여자 판사가 와 있는 거야. 여자 판사가. 이번에 이제 새로 부임을 했단 말이야. 이 여자가 내 사건을 이제 담당을 하게 돼 있어. 이게 바로 이른바 법관에 우리가 경질에 간대. 경질이 꼭 나쁜 말이 뭐냐. 이렇게 전보된 것도 경질이야. 그러면 이건 공판 절차가 갱신이 돼. 그럼 이제
이 여자 판사가 지금 내 사건을 지금 심리를 할 때 이 판사가 작성한 조서, 이 판사 앞에서 작성된 조서가 있잖아. 이건 당연히 뭐가 있다고? 증거 능력이 있어. 311조, 315조. 311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관의 면전조서란 말이 이런 때 쓰는 거야.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것이 이거야. 정기적인 정보가 돼가지고 2월달에 이제 2월달까지 하고 3월달에 바뀐단 말이야. 판사가 새로 왔을 때 만약 이 증거를 부정해버리면 다시 또 심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판사가 이 앞에 있던 판사가 작성한 조서는 이 판사가 공판 절차가 갱신돼가지고 이 여자 판사가 심리할 때 바로 당연히 증인이 서류가 된다는 거야. 알겠죠? 당해 사건의 공판 조서. 알겠죠? 그래서 그 말을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2번에 기억 공판 조서를 말하는데 공판 절차의 갱신 전의 공판 조서 또는 파기환송 이송 전의 공판 조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되게 보면 상고심에서 파기가 된다고 그러잖아. 파기환송됐어. 상고했는데 파기환송돼가지고 다시 하급심에 심리를 해. 다시 심리하더라도 그때 작성된 공판조서는 당연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거 알겠죠? 이런 걸 말한다는 거.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니은번 보시면 이번에 니은번 당해 공판길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이거 언더라인.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당해 공판길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 진술 자체가 원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전문 법칙이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작년 경감부 시험인데 뭔 말이냐? 여기서 키워드는 피고인의 진술이야. 자,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지난 당해 사건, 당해 공판길에 오늘 공판길에 피고인이 말했어. 이건 전문 증거입니까? 아니죠. 이건 당연히 뭐가 돼? 원본 증거죠. 이건.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앞번에 지금 이 여자 판사가 새 판사가 심리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루어졌던 바로 피고인의 진술은 뭐가 돼? 이건 전문 증거라니까? 왜? 이 여자 앞에서 말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전문 증거인데 이 법관의 면접에서 진술이 됐으니까 법관 면접이니까 당연히 증거를 인정하겠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 앞에 와서 또 말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렇지만 이 여자가 이제 사건을 담당했잖아. 지금 공판지가 갱신돼가지고. 그러면 그 공판길, 당해 공판길에 피고인이 나가지고 진술했어. 이건 뭐가 돼? 이건 원본 증거야. 그러니까 이건 전문법칙 적용될 수 없어. 이게 작년 경감부 시험 기출입니다. 그래서 니은번 당해 공판길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 진술 자체가 원본 증거이므로 전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심할 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법관 면접은 그렇게 중요성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를 잘해야 될 것이 여기서 보세요. 아니 왜 법관 면전 조서가 왜 이게 전문법칙이 적용되냐 문제가 떠드냐. 그러니까 전문 증거라는 거 아닙니까? 법관의 면전조서가 전문 증거야. 전문 증거인데 당연히 증거를 인정하겠다는 거야. 근데 왜 전문 증거냐? 그 법관 앞에서 떠든 게 아니잖아, 지금. 지금 재판하고 있는 공판기에 떠든 게 아니라 다른 판사 앞에서 떠들었다니까. 다른 판사 앞에서. 그죠? 다른 판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면 파기환송도 하나 예지만 파기환송도 더 쉬운 것이 아까 말한 판사의 경질. 한마디로 판사가 2월 달에 전보가 돼버렸어. 내가 작년 12월 달에 재판을 받았는데 조서가 작성이 됐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떠들었어. 이 판사 앞에서. 근데 이제 이번에 3월 달에 가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판사 그게 되면 다시 심리를 한단 말이야. 그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전에 작성된 조서는 바로 이 법관 앞에서 떠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 전문 증거라니까 이것도. 이해가 돼?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뭐가 돼? 전문 증거잖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도 바로 그 앞에 전임 판사가 작성한 조서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전문 증거야. 그런데 이건 신빙성이 있어 없어? 경찰은 좀 다르잖아. 경찰의 피해자 신문조서는 당연히 증명력이 인정돼 안 돼? 안 되지. 못 믿어 그거 경찰이 작성한 것은. 그렇지만
아니, 전임 판사가 발령 나기 전에 이 판사가 법원은 멸저성 이건 믿을만해 안 만해? 당연히 믿을만하잖아. 고도의 신용성이 보장돼 있으니까 전문 증거라도 증명 인정하겠다는 거야 당연히. 이 말이야 이 말 지금. 알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 법관의 면전조소가 전문 증거야? 그것부터가 의문이 돼. 전문 증거야만 전문법칙이 예외가 문제가 되니까. 근데 전문 증거라니까? 왜? 내 앞에서 떠든 건 아니잖아. 그 전에 판사한테 앞에서 떠들었지. 그 말이야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니은의 이번에 경감원 시에 나온 것이 당의 공판기일. 자 3월달에 이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가 피고인을 신문했어. 그때 피고인이 진술을 했을 때 그때 피고인의 진술은 이 친구 입장에서는 원본 증거야 전문 증거야. 이건 원본 증거니까 전문죄 적용될 수 없어. 이 사람 전에 이루어진 그 진술이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 판사 전에. 알겠죠?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고 다음에 이제 3번 당해 사건에 대한 조서. 여기서의 조서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서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공판조서는 형소법 311조가 아니라 315조 3호. 비록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했더라도 이 다른 사건에서의 공판조서는 315조 2, 3호에 의해서 증언이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가로 3번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금방까지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였고 이번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뭐 대표적으로 증인이라든지 감정인 등의 바로 신문한 결과 작성된 조서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자 이때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의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도 마찬가지로 자 아까는 피고인이었는데 이번에는 자 항상 명심해. 공판이 갱신됐습니다. 판사가 새로 부임됐어. 그런데 아까는 피고인이었고 이번엔 증인. 이 전임 판사가 증거조사를 했어. 증인을 불러갖고 조서를 작성했다고. 증인신문 조서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발령받아가지고 이 판사가 새로 부임해가지고 이 사건을 지금 휘민을 해. 그때 전에 작성된 이 법관이 작성한 이른바 증인신문 조서는 당연히 증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이것도. 알겠죠? 그러니까 또 그 증인을 불러갖고 야 나 그럼 이 사람이 작성한 조서 나 못 믿어. 그 증인 다시 불러. 내 앞에서 말해봐. 내가 확인해 볼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 무시하는 거야 전임 판사를. 그러니까 이건 야 안 불러도 돼. 내 앞에서 안 떠들어도 증거는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이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3번이 되겠어요. 3번. 알겠죠? 그런데 시험에 나올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번에 이때 피고인 아닌 자는 의미가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를 말하기 때문에 공범자, 키워드 3번에 뒷줄을 공범자와 공동 피고인도 제3자에 해당하게 돼. 그러니까 피고인 아닌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억번. 자, 공범자인 공동 피고인. 공범자인 공동 피고인도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범자인 공동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어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뭔 말이냐? 자, 지금 두 명이 지금 공범자야. 지금 공범자인 공동 피고인이야. 공범자인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가 됐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괜찮아. 필요적 공문도 포함되니까 자, 뇌물수죄와 뇌물공여죄로 지금 공동피고인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자 필요적 공범이 공범자잖아. 이건 공동피고인이야. 지금 각각 관계 따로따로 재판받는 게 아니라 지금 공동으로 둘이 지금 피고인이 돼가지고 뇌물공여죄로 뇌물수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때 이 뇌물수죄로 범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뇌물공여죄 이 공범자도 피고인 아닌 자야. 그러니까 이 자가 바로 법관의 면전에서 자기는 이 사람한테 공무원한테 뇌물을 줬다고 진술을 했어. 줬다고 진술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바로 공판기일에 법관이 작성한 바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야. 피고인이 진술이니까 증거능력이 있어 없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는 거야. 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바로 다시 한번
공범자인 공동 피고인, 우리가 예를 들어 자 수뢰자와 증례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뢰자와 증례자인 공동 피고인도 바로 피고인 아닌 자이기 때문에 공범자인 공동 피고인, 대표적으로 방금 말한 증례자, 뇌물 공여자의 공판정 진술조서는 피고인, 뇌물 수수자의 동의 없이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 봅시다. 공판정에서 있어서 공동 피고인의 진술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할 것이 없이, 지금 이게 시험에 나올 때 피고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동의 없이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닙니다. 이건 법관의 면전조서니까, 법관의 면전조서니까 법관 앞에 작성한 조서니까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니은번, 니은은 좀 어려워요.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입니다.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 이게 원래 이제 기본 강의를 벗어나서 좀 깊이 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시험엔 원래 기본 강의 이게 나와, 이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 강의가 나기해서 이걸 빼버리면 실은 이제 시험에 나올 건 빼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자,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이 있다. 공범자가 아니야. 근데 공동피고인, 여러분 항상 명심해. 앞으로 우리가 공범자인 공동피고인 그러면 항상 설정을 할 때요, 물론 뭐 살인죄를 갑과 을이 죽였더라도 당연히 공범자인 공동피고인도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표적공범 공부했으니까 뇌물 공여죄와 뇌물 수죄를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방금처럼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은 가장 전형적인 애가 작물죄와 절도죄입니다. 작물죄와 절도죄.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에서 둘이가 지금 공동피고인이야.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이 친구는 절도죄로, 이 친구는 작물죄로 기소가 됐어. 공범이 아니야. 공범은 아니죠. 공범은 아니지만 하나의 사건에서, 지금 하나의 재판에서 둘이 공동피고인으로 지금 절도죄와 바로 작물죄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이걸 생각해. 항상 얘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자,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이 아니라 니은번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 절도죄와 작물죄를 생각하십시오. 이때 피고인에 대한 사건과, 자, 예컨대 우리가 절도죄로 봅시다. 절도죄가 피고인이라고 그래. 절도죄가 지금 절도범이 절도죄로 기소가 되는데 피고인인데 다른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 이 사람이 이제 작물죄 범인입니다. 공동피고인이 작물범이야. 작물범은 피고인의 사건에 관해서는 당연히 바로 증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왜? 공범자가 아니잖아. 공범자가 아닌 공동피고인이기 때문에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은 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때 진술은 선서가 없는 한, 작물범의 선서가 없는 한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즉 다시 말하면 작물범의 진술 및 그 기재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술이 바로 공판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을지라도 311조가 적용될 수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판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 작물범이 뭐라고 했냐면 이 친구한테 그 물건을 받았대. 이 친구한테 그 물건을 싸게 샀다고 써놨어. 공판조서에. 그러더라도 이 장음의 진술을 311조에 적용시켜갖고 당연히 절도 사건에 대한 증거 능력 있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왜? 이때 작물범은 증인이야, 증인. 증인이기 때문에 선서를 해야 돼. 선서라고 진술해야 되는데 선서 안 하고 진술한 것은 바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공판조서에 기재가 돼 있더라도. 알겠죠? 증인의 지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점이 아까 공범인 공동피고인하고 니은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으로 바로 구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재 판례 보시면 밑에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 여러분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이 뜻을 모르는 이유는 사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 그래 뭐라고? 절도죄와 작물죄. 알겠죠? 절도범과 작물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바로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범죄 사실로 인정하는 증거를 할 수 없다. 알겠죠? 선서가 있어야지 선서 없이 이루어진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만 가지고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 이렇게 구별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4번은 법원이나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가 될 것이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공부했던 5번 증거 보존 절차와 증인 신문 절차에서 작성한 조서.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184조 증거 보존 절차에서 바로 판사가 증인을 신문한 바로 결과 작성된 증인 신문 조서는 이것도 법관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됐을 때 바로 당연히 법관 면전서니까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야. 참고인 그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이제 양가로 5번이었고 판례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큰 중요성은 없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은 2번 판례입니다. 2번 판례. 그래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대한 판례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 정도 보고 우리가 이제 법관의 면전조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원이나 법관의 면전조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 전문증거야. 전문증거인데 이건 고도의 신용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게 311조고, 참고로 우리 판례가 몇 개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판례밖에 안 나옵니다. 판례만 나오는데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이게 사례가 돼서 났을 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바로 장물범 갑과 절도범 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바로 이 공동피고인, 하나의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때 장물범이 바로 절도범 갑이 바로 그 갑의 절취한 물건을 취득했다고 진술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진술이 바로 과연 311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가 있냐 없냐를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이건 공범이 아니잖아. 공범이 아니야. 공동피고인일 뿐이고 공범이 아니면 이건 증인이야, 증인. 그러니까 증인해지기 때문에 선사하지 않고 이루어진 법정 진술이라면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도 당연히 311조에 증거 능력이 있는 법관 면조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선서하지 않았으니까. 알겠죠? 이 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좀 쉬었다가 바로 피의자 신문조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법관 면조서는 시험에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시험에는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방금 말한 것 정도만 좀 알면 되겠습니다.